그날 아침 아버지는 말없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듯 어두운 복도 끝에 놓인 낡은 신발장 앞에서 허리 굽은 채 다른 구두소를 손에 쥐고 나는 안 보이는 척 모르는 척 부엌에서 김치를 뒤적이며 밥을 시켰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의 손등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건 매일 새벽 철근 묶을 때 쓰는 장갑 안쪽의 상처였어요. 묵묵히, 그냥 묵묵히 그 손으로 나를 길러내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갔다 온 날 아버지는 구두 한 짝만 신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 때문이었죠. 병원에 가면 된다고, 수술을 하면 된다고 다들 말했지만 수술보다 먼저 걱정한 건 입원비였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돈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집. 아버지가 누운 병실엔 해 뜨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가에서 나는 혼자 우동을 먹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아버지가 깰까봐 국물조차 조심스레 마셨습니다. 이제 네가 좀 벌어야겠다. 간병인을 불러달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 치료비를 보태라는 뜻이었죠. 아버지 특유의 미안함 없는 통보. 그 말을 들었을 땐 이 집의 딸이란 게 그저 구원투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널 지켜줄 수가 없다. 는 최후의 양회장이란 걸요. 나는 그날부터 학교를 멈추고 공사장 식당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일을 시작한 식당은 아버지가 철근 나르던 공사 현장 옆 그 건물의 시행사 본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네 아빠 예전에 여기 공사하다가 한번 크게 다쳤잖아. 그때도 보상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나갔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진실이 우연히 밥숟갈 사이에 껴서 나온 거죠. 아버지는 그 일 얘기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 아버지가 밤마다 심장 부여잡고 끙끙 앓던 이유, 그리고 나를 굳이 대학까지 안 보내려 했던 이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된 거다. 아버지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속에 무엇이 들어왔는지조차 몰랐죠. 식판을 들고 조리실 뒷문으로 나가 쓰레기통 옆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불었습니다. 내 눈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바람에 다 말라버릴 만큼요. 그 식당엔 은퇴한 공사 반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들 그를 노반장이라 불렀죠. 마른 몸에 구분 등 말보다 눈으로 먼저 사람을 보는 분이었어요. 그는 내가 내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혹시 그때 그 장기 수술 받았던 철근 아저씨 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내 이름도 내 존재도 모르던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양반 진짜 억울했지. 철근 잘못 묶은 건 다른 사람이었는데 다쳤다고 그만둔 날 적립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하더라. 말끝이 무거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늦은 후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반장은 가끔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줬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게 위로였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마음을 데웠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던 날 나는 김치통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식당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그게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공사장 옆 벤치에 앉아 매일 저녁 노반장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옆에 앉아 내가 울음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건 말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 벤치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진 한 장도 없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 앉아 아버지의 서류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적립금도 보험도 남은 통장 잔액도 그 어디에도 희망이란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사장 근처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이불이 내 눈물로 젖어가는 감촉만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노반장이 그 여인숙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한 손엔 생수 2병, 다른 손엔 묵직한 종이봉투 하나. 자, 이거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정리 못한 공사비야. 다 합하면 얼마 안 되지만 어디라도 옮겨가려면 필요할 거다.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노반장은 내 앞에 쭈그려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조용하게 아프게 다가왔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따님이? 노반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서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 혼자 있기 무섭잖아. 밥이라도 같이 먹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반장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은 힘껏 밀어야 열렸고 복도 바닥은 울퉁불퉁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숨이 편했습니다. 여기 작은 방. 거긴 이제 내 거다. 그 방엔 작은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틀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햇살은 누렇게 비껴들었지만 나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을 펴고 누워 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건지 나 자신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반장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솥을 열었는데 밥 냄새가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 꿈 아니야. 근데 지금 밥 냄새가 좋네. 그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한참을 씹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안에서 녹여 삼켰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요. 살아야 돼. 그 사람도 그거 바랐을 거야. 노반장은 된장국을 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천 가지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을 삼촌이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요. 노반장 아니, 이제 속으로 삼촌이라 부르기로 한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할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마당 쓸자. 창틀 닦으면 햇살이 더 잘 들어. 그는 늘 작은 일부터 먼저 손 뗐습니다. 마치 마음도 그렇게 정리되는 거라 믿는 사람처럼요. 나는 조용히 그를 따라 했습니다. 비지를 하고 문을 닫고 식탁을 정리하며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사흘, 나흘 지나며 나는 조금씩 사람답게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알바 자리 하나 있다. 내가 원하면 가보고 싫으면 말고. 봉투 안엔 동네 도서관 주말 근무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정리, 열람 안내, 자빌. 나는 봉투를 들고 노반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그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말해줄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그동안 내가 들은 어떤 응원보다 깊게 박혔거든요. 나는 신청서를 들고 조용히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도 설 수 있는 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지 않았고 누가 걱정도 하지 않았으며 누가 날 불쌍하다고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책을 정리하며 나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죽음을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혼자 걷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나는 나를 겹쳐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 한 줄 남길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한 문장씩 써 내려갔습니다. 노반장 삼촌은 물김치를 참 잘 담근다. 도서관 서가 사이는 햇살이 드문드문 내려앉는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야기는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안 남긴 말은 내가 평생 혼자 해석해야 할 숙제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반장 삼촌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국을 마시며 내 마음속 깊이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서관 앞 은행나무엔 새잎이 돋고 노반장 삼촌의 마당에도 하얀 목련이 피었습니다. 나는 그날 도서관에서 돌아와 삼촌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삼촌, 따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엌에 있는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아 말했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만큼만 듣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뚝뚝했어.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는 나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무릎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디서 잘 지내길 바랄 뿐이야. 이름도 얼굴도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그의 눈가엔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삼촌은 그 손을 당기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다른 이름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 문장이 내게는 눈물보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주말 도서관 근무로만 채우던 시간이 점점 교실로, 책상으로, 그리고 칠판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장학금을 신청하고 노반장 삼촌의 도움으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한 아이로, 조용히 공부 잘하는 애로 불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들이 내겐 필요했으니까요. 삼촌은 여전히 매일 아침 국을 끓였습니다. 계절마다 국은 달라졌지만 그 안엔 늘 한 가지가 같았습니다. 괜찮다는 마음. 나는 매일 아침 그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그 말 한 줄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나 말고도 기댈 때가 있어야지. 그 말이 갑자기 이별 통보처럼 느껴져 나는 젓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기다렸지.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도서관에서 추천한 글쓰기 공모전에 나는 노트를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냈습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 마음. 이야기 속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누가 읽어도 노반장 삼촌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낸 원고가 지역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죠. 나는 상장을 들고 삼촌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이거 삼촌 거예요. 내가 쓴 이야기지만 이건 삼촌 이야기예요. 삼촌은 말없이 상장을 바라보다가 내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 이야기를 꺼내고 글로 만든 사람은 너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방, 그러나 가득했던 울음 속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젠 정말 나의 집이구나.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고 나는 지금 한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걸 귀찮아하죠. 하지만 나는 수업마다 한 문장씩 쓰게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 하나만 써봐. 그 문장을 읽다 보면 가끔 나와 닮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누가 문을 닫는 소리에 움찔하는 아이. 내가 그랬듯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도 속으로 울고 있는 아이들. 그럴 때면 나는 가만히 다가가 노반장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같이 가자. 언젠가 삼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삼촌은 지금 해남 근처 작은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십니다. 손편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 글 속엔 여전히 된장국은 어떻게 끓여야 맛이 나는지 같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기도 했고 어쩌면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가 떠나고 난 후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된장국을 참 잘 끓이던 사람, 말없이 옆에 있어 주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 봄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학생들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얼굴을 글로 그려보세요. 아이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사진 말고 글로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냥 눈 감았을 때 떠오르는 얼굴을.
한 줄씩 꺼내보는 거야. 교탁 앞 창문에서 빛이 길게 들어올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뒷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비탈진 골목길, 양손에 장바구니 들고 올라가는 늙은 남자의 어깨.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어깨 위로 바지 끝이 나풀거리고 햇살이 강한 날이면 그 머리숱 없는 정수리 위로 땀이 맺히던 사람. 그 사람은 말없이 내 이름을 불렀고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말없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가 내게 바란 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그저 말없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말없이 저녁에 문 열어주고 말없이 잘 다녀왔느냐고 물어봐주는 일.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새 아이들이 들어오고 작은 발자국들이 복도를 채웁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옛날의 나를 떠올립니다. 마른 신발에 고개 숙인 채 웃고 있어도 눈동자 속에 울음이 맺힌 아이. 그 아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괜찮아. 너는 누군가에게 이미 사랑받고 있어. 며칠 전 삼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반듯한 붓글씨, 투박한 봉투. 그 속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된장국 대신 막걸리 한잔 하자.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그 한 줄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내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는 그저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고 나는 그 곁에서 자란 아이였을 뿐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마음이에요. 말없이 건네는 밥 한 그릇, 말없이 덮어주는 이불 한 장, 말없이 꺼내주는 노란 우산. 그것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세상을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